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아니, 이 이야기는 그리 먼 옛날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할아비의 할아비가 물려주신 이야기니 눈이 이만큼 쌓인 겨울밤에 딱 어울리는 이야기지요. 소백산 줄기. 그 깊은 골짜기에 박민준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골 절뚝발이라 불렀지요. 어릴 적 앓은 호된 열병 끝에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되었거든요. 변수, 일결함. 그 뒤로 민주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산 중턱, 인적 드문 곳에 작은 흙집 움막을 짓고 홀로 살았습니다. 그가 사는 흙집은 성인 남자가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큼 비좁았습니다. 겨울이면 황소바람이 틈새는 다 쑤시고 들어와 잠을 잘 때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써야 했지요. 청각 바람소리 호롱불 하나에 의지해 밤을 보내는 민준의 굽은 그림자가 흙벽에 어른거렸습니다. 시각 강안에는 늘 젖은 장작이 타는 매캐한 연기 냄새와 그가 산에서 캐어 말리는 쓰디쓴 약초 냄새가 뒤섞여 맴돌았습니다. 후각하지만 민주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인내심을 가진 아이였지요. 다리는 불편했지만 민주는 유난히 손이 섬세하고 풀과 나무를 알아보는 눈이 밝았습니다. 변수의 내면의 품. 그는 사시사철 산을 오르며 귀한 약초를 캤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으면 흙먼지 속에 작은 뿔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지요. 오늘 밤에도 민주는 호롱불 아래 웅크리고 앉아 당귀와 감초를 정성껏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가락이 가느다란 뿌리를 어루만질 때면 마치 죽은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날 것만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고요한 인내와 생명을 다루는 섬세한 손길이 그가 가진 전부이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의 힘이었습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아랫마을 5.1장. 5.1장은 민준이 유일하게 산을 내려오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밤새 다듬은 약초를 내다 팔아 귀한 쌀과 소금을 구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장터는 언제나 떠들썩했습니다. 청각 시끄러운 소리비린 생선 냄새와 고소한 떡 냄새, 막걸리 냄새가 뒤섞여 사람 사는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후각하지만 이 활기 넘치는 공간에서도 민주는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그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작은 거적을 펴고 약초 몇 꾸러미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아 간혹 그의 다리를 힐끗거리며 수군댈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민주는 거적 앞에 웅크리고 앉아 누군가 약초의 가치를 알아봐 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터에서 목소리가 가장 크고 행세 좀 한다는 김좌수가 나타났습니다. 반동인물, 그는 마을의 땅 대부분을 가진 양반이었.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했지요. 비단 옷을 차려입은 김좌수는 거들먹거리며 장터를 둘러보다가 구석에 쭈그린 민준을 발견하고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민준의 거적 한가운데를 밟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어이쿠, 이게 뭔가. 김좌수가 과장되게 소리치며 발을 헛디딘 척 민준의 약초 꾸러미를 걷어찼습니다. 사건 정성껏 묶어둔 꾸러미가 터지며 잘 말린 약초들이 흙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이런 절뚝발이가 감히 신성한 시작물을 흐리는구나. 내 놈이 있으니 재수가 없다. 썩내굴로 돌아가거라. 김좌수의 고함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이 킬킬거렸지만 대부분은 그저 두려운 눈으로 김좌수의 눈치만 살필 뿐 아무도 민준을 돕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흙바닥에 엎드려 흩어진 약초를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주기.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고개를 든 그의 눈에는 원망 대신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흙이 묻은 약초를 옷자락에 털어내며 마지막 한 뿌리까지 소중하게 챙겼습니다. 그 묵묵한 모습은 어떤 울부짖음보다 더 처절하게 그의 고독과 아픔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민주는 쌀반되도 채구하지 못한 채 해가 저물기 전에 다시 산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저무는 해를 등지고 산길을 오르는 그의 절뚝거리는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 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반쯤 남은 쌀자루보다 더 무거운 마음을 이고 산으로 돌아온 민주는 잿빛으로 변한 하늘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방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눈보라 변수삼 병고였지요. 소백산 줄기가 통째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마치 굶주린 늑대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청각 민준의 작은 흙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덜컹거렸.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으로 문틈을 필사적으로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은 그 집단마저 사정없이 찢어 발겼습니다. 폭풍우는 하루, 이틀, 사흘을 꼬박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 흙집의 문은 민준의 가슴팍까지 차오른 눈더미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땔감은 처마 밑에 쌓아두었지만 이미 눈 속에 파묻혀 젖어버렸습니다. 방 안에 남아있던 말은 장작 몇 개가 꺼져가자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쌀독은 이미 바닥을 보였. 견딜 수 없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촉각 민주는 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몸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한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얼어 죽는구나. 절망이 그의 의식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열에 들떠 덜덜 떨면서도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마지막 본능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시냇가 근처에 놓아둔 작은 토끼덫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모이의 눈으로 꽉 막힌 문을 밀어붙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바늘처럼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핥히었습니다. 촉각끈은 지팡이에 의지해 말을 듣지 않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눈밭으로 나섰습니다. 온 산이 눈에 덮여기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겨우 덫을 놓아둔 곳을 찾았지만 덫은 눈더미에 파묻힌 채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허탈하게 돌아서려는데 무언가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새하얀 눈밭 위에 찍힌 검붉은 핏자국, 시각 짐승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컸습니다. 핏자국은 점점이 이어지며 저편에 큰 소나무 숲을 향해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두려움과 알 수 없는 호기심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그 핏자국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 그는 숲속 가장 큰 소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눈더미에 반쯤 파묻힌 채 의식을 잃은 처녀였습니다. 민준이 가장 먼저 놀란 것은 그녀의 옷차림이었습니다. 피와 흙으로 더러워지고 군데군데 찢겨 있었지만 그것은 틀림없는 고운 비단 한복이었습니다. 시각 그가 장터의 양반과 아씨들에게서나 겨우 보았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처녀의 얼굴은 눈처럼 창백했. 관자놀이에는 검붉은 상처가 머리카락과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의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열병까지 모두 잊었습니다. 그저 고통 속에 죽어가는 생명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변수, 이 내면의 품이 발현된 것이지요.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으면 안 되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처녀를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성취하는 다리가 부러질 듯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논밭을 헤치며 비틀거리고 넘어지면서도 결코 처녀를 놓지 않고 자신의 흙집으로 필사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불씨를 살려 처녀를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해 숨겨두었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작은 산삼한 뿌리를 꺼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삼을 씹어 그 즙을 처녀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끓인 물로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머리의 상처는 깊었고 다리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약초 지식을 동원해 약초를 찧어 상처에 붙이고 부러진 다리에 부목을 댔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그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눈을 녹여 물을 만들고 쌀독 바닥에 붙은 마지막 쌀알까지 긁어모아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처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 대신 낯선 흙 천장과 낯선 사내를 보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쉬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놀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뜨끈하게 데운 현미죽 그릇을 방문턱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미각, 후각 드시오. 오랜만에 입을 연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해치지 않소. 처녀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며칠을 굶은 몸은 본능적으로 음식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죽을 먹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하지만 처녀는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머리를 다친 충격으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르는 텅 빈 눈동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의 시선이 작은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지독한 눈보라가 그친 자리에 앙상한 매화나무 가지 하나가 꿋꿋하게 하얀 눈을 뚫고 연분홍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시각 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꽃, 화라고 부르겠소.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으로 가득 찼던 좁디 좁은 흙집은 이제 두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민준이 약초를 빻는 규칙적인 절구소리 청각과 화가 그가 만들어준 조악한 목발을 짚고 조심조심 걷는 법을 배우는 서툰 소리가 함께 울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말도 거의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 냄새 후각는 이제 혼자가 아닌 서로 기댄다는 따뜻한 온기를 품고 산골짜기로 퍼져나갔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가고 마침내 산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시냇물이 다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흙집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화는 민준이 깎아준 나무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창백했던 얼굴에는 따뜻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약초를 캐러 나간 사이 좁은 흙집을 정갈하게 치우고 쓴맛 나는 약초 향기, 후각만 가득했던 방에 꺾어온 산꽃을 꽂아두었습니다. 민주는 말이 없었지만 방 안에 퍼진 은은한 꽃향기를 맡으며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말도 없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존재가 추운 겨울밤의 군불처럼 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봄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아랫마을에 끔찍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촉각 붉은 열꽃이 피어나는 아주 못된 병이었습니다. 마을의 약방 영감은 몇 번 침을 놓고 탕약을 다려보았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병은 아이들을 먼저 덮쳤고 마을은 금세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청각 그 중에서도 민준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주곤 했던 장터주막의 주모가 가장 애가 탔습니다. 그녀의 외동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모는 재산을 털어 용하다는 무당까지 불렀지만 아이의 숨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민주는 산에서 내려와 이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감히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산골 절뚝발이일 뿐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려웠습니다. 민준이 며칠째 흙집에 틀어박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고민하는 동안 화가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밤새 뒤척이며 약초 꾸러미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화가 처음으로 민준에게 긴 말을 건넸습니다. 그대의 손을 저는 기억합니다. 민준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자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눈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그저 산에서 뿌리만 캐라고 있는 손이 아닙니다. 생명을 붙잡으라고 있는 손입니다. 변수 이 내면의 품 기억은 잃었어도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고귀한 본능이 민준의 재능을 꿰뚫어 본 것이지요. 화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민준은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두려움의 껍질을 깨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가장 귀한 해독 약초들을 챙겨들고 난생 처음으로 도움이 아닌 구원을 위해 아픈 다리를 이끌고 어두운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주막집은 이미 곡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모는 실신한 듯 쓰러져 있었고 아이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방 안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절뚝발이가 여긴 왜 하는 눈으로 쳐다봤지만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변수, 이 인내심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꼬박 사흘 밤낮을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쉴 새 없이 몸을 닦아 열을 내리고 밤새 달인 탕약을 한 숟가락씩 아이의 입술에 흘려 넣었습니다. 시각, 촉각 그의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나흘째 되던 새벽녘 아이가 기적처럼 얕은 숨을 내쉬며 눈을 떴습니다. 주모는 민준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민준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반갑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좌수였지요. 반동인물. 그는 주모가 아들 병시중으로 정신없는 틈을 타 빚을 받으러 주막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이 죽든 말든 밀린 외상값은 당장 갚아야지. 그가 장부를 펼치고 주모를 윽박지르고 있을 때 민준을 돕기 위해 따라 내려왔던 화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좌수 어른,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맑고 힘이 있었습니다. 이 장부의 계산이 틀렸습니다. 김좌수는 어디서 감히 계집이 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화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장부의 한 구석을 짚었습니다. 이자는 겹이자를 물린 것이고 이 곡식은 작년 시세가 아닌 올봄의 비싼 값으로 매긴 것입니다. 이는 나라법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정연했고 총구석 안악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투와 기품이 배어나왔습니다. 김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낯선 처녀 앞에서 당황했고 이내 그 당황은 분노와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좌수는 분노에 차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꺾인 것도 모자라
절뚝발이 민준이 마을 사람들의 영웅이 되는 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신비한 처녀, 화의 기품과 아름다움은 그의 탐욕을 자극했습니다. 며칠 뒤, 김좌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리쳤습니다. 경칠 대립 여러분, 저 산골 절뚝발이가 쓰는 것은 약초가 아니라 삿된 술수입니다. 근본도 모르는 계집과 혼례도 없이 한방에서 지내며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유교적 질서, 위반 저들이 산의 정기를 더럽혀서 마을에 병이 돈 것입니다. 당장 저들을 몰아내고 삿된 기운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과 오랜 편견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횃불과 낫을 들고 민준의 흙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당장 나와라. 이 더러운 것들아. 성난 군중이 흙집을 에워쌌습니다. 화는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민준이 처음으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는 평생을 숙이고 다녔지만 오늘만큼은 굽은 등을 꼿꼿이 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픈 다리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똑바로 버티고 섰습니다. 그가 김좌수를 노려보며 낮지만 우렁우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약초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는 김좌수를 향해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좌수님의 욕심은 사람을 굶기고 사람을 죽입니다. 민준이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어느 것이 삿된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손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욕심입니까? 그 순간 횃불을 들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그 말이 맞소하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주막 주모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내 아들의 은인이요, 이분이 삿된 자라면 내 아들을 살린 것은 무엇이요? 경팔가치의 확산 주모의 외침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어미의 기침을 먹게 해 주었소. 지난 겨울 동상 걸린 내 다리를 고쳐준 것도 저 양반이요. 민준이 자신도 모르게 베풀었던 작은 선행들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모를 비롯해 민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민준과 화의 주위로 동그랗게 원을 만들며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은 김좌수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분들을 내쫓으려거든 우리를 먼저 밟고 가시오. 김좌수는 이 거대한 저항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늘 자신 앞에서 벌벌 떨던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살린다는 진실이 권력이라는 거짓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김좌수는 분을 이기지 못해 고함을 지르다 결국 사람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견디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횃불은 하나둘 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과 화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돌아갔습니다. 절뚝발이를 향한 오랜 편견과 무시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날 밤 흙집에는 더 이상 민준과 화 두 사람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흙집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곳은 이제 외로운 피난처가 아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약방이 되었습니다. 그 소동이 가라앉은 후 민준의 흙집에는 작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민준을 산골 절뚝발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외심을 담아 박 의원이라 불렀지요. 어떤 이들은 감사의 표시로 서툰 솜씨로 짠 무명천을, 어떤 이들은 귀한 좁쌀 한 마를 가져왔습니다. 화는 그 무명천으로 민준에게 생전 처음으로 몸에 꼭 맞는 새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민준은 기워진 삼배옷만 입다가 난생 처음 받아보는 새 옷이
쑥스러운 듯 붉어진 얼굴을 감추지 못했고 화는 그런 민준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방 안을 채우는 공기는 더 이상 춥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작은 화롯불 하나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해, 여름, 땅이 마를 정도로 가뭄이 들었을 때 산 아래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탄 한 무리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키는 어설픈 군졸들이 아니었습니다. 햇빛에 번쩍이는 갑옷과 허리에 찬 날카로운 칼, 그 위험 있는 모습은 틀림없이 한양에서 온 내금이 군사들이었습니다. 시각마을 사람들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겁에 질려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민준과 화도산 중턱에서 웬일인가 싶어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군사들을 이끄는 위험 있는 장수 하나가 말에서 내리더니 곧장 김좌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박 의원과 화가 고발당에 잡혀가는 줄 알고 가슴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김좌수의 집을 에워싸고는 저항하는 그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경구 인과응보 어명이다. 나라에서 내린 구휼미를 빼돌리고 가혹한 이자로 백성의 고혈을 빤 죄를 물어 김좌수를 압송한다. 알고 보니 김좌수는 민준에게 망신을 당한 후 앙심을 품고 산속의 근본모를 여인이 삿된 술수로 백성을 현혹한다는 고발장을 한양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는 화의 비범한 기품을 이용해 공을 세우려 했지만 그의 고발장을 읽은 암행어사가 도리어 그의 비리를 역추적하게 된 것이지요.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었습니다. 김좌수는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쇠사슬에 묶여 소처럼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군사들을 이끌던 내금의장이 흙집이 있는 산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실 김좌수를 잡으러 온 것 외에 지난 겨울 궁궐에서 일어난 반란통에 실종된 공주마마를 찾는 밀명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김좌수의 고발장에 적힌 상골에 어울리지 않는 기품을 지닌 여인이라는 구절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는 부하들을 마을에 남겨둔 채 홀로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흙집 앞에 다다른 그는 마당에서 함께 약초를 널고 있는 민준과 화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낯선 군관의 등장에 놀라 급히 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장수는 민준을 본체만 채하고 화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비록 남루한 삼배옷을 입 머리도 소박하게 쪽을 졌지만 저 맑은 눈빛, 꼿꼿한 자세,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저 고귀한 기품은 장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 물건을 알아보시겠습니까? 그가 내민 것은 봉황 한 마리가 섬세하게 새겨진 낡은 옥비녀였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눈 속에서 화를 구할 때 그녀의 옷 속 깊은 곳에서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그저 예쁜 장신구라 생각하여 화에게 돌려주었. 화는 유일하게 자신과 연결된 물건이라 여겨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지요. 그가 그 비녀를 보는 순간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열렸습니다. 궁궐을 덮친 불길, 자신을 죽이려던 역도들의 칼날,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그 밤의 숲길, 그리고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며 마주했던 차가운 눈보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화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수는 자신의 확신이 맞았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옹주마마 서화, 옹주마마 살아계셨군요. 소신이
소신이 늦었습니다. 경십 결말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저 화라고 박 의원의 안악이라고 불렀던 여인이 나라의 공주라니. 민준의 심장이 차가운 얼음물 속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감정묘사.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의 절뚝거리는 다리와 흙먼지 묻은 손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 그녀는 하늘이었고 자신은 땅바닥의 더러운 흙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한궁하셔야 합니다. 장수가 눈물을 닦으며 간청했습니다. 궁궐의 역도들은 모두 소탕되었고 주상 전하께서 마마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장수가 가져온 화려한 궁중 비단옷이 화해 남루한 삼배옷 옆에서 이질적으로 빛났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화에게, 아니 서화 옹주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논밭을 헤맸던 민준의 거친 숨소리, 자신을 위해 사흘 밤낮약을 다리던 그의 지친 어깨, 그리고 삿된 무리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꼿꼿이 섰던 그의 아픈 다리를 떠올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덮으려는 비단옷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내금위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주의 위엄이 아닌 한 인간의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화 옹주는 그날 소백산의 눈보라 속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 있던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투박하고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수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산골 의원 박민준의 아내 화하입니다. 내금 위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두 사람을 굳게 맞잡은 손과 민준을 바라보는 화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임금님께 전해졌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모든 것을 잃었다가 되찾은 딸의 놀라운 선택에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민준에게 벼슬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약방을 지을 튼튼한 기와집과 평생 쓸 수 있는 약재를 하사했습니다. 그것이 절뚝발이 사위를 향한 임금님의 가장 큰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소백산 중턱에 초라했던 흙집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결말의 상징, 그 자리에는 봄이면 살구꽃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약초 향기가 가득한 단단한 기와 약방이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꽃이 피는 약방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약방마당에는 박 의원이 된 민준과 여전히 맑고 고귀한 미소를 간직한 아내 화가 함께 약초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곁에서는 그들의 아이들과 그들이 거두어 기른 산골고와 아이들이 어울려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청각 민준의 다리는 여전히 조금 절뚝거렸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것을 흉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다리가 겨울을 이겨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산을 오르내린 성스러운 상처라고 불렀습니다. 마침내 그 깊은 산골짜기에 지독한 겨울을 이겨낸 진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집 말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소백산에서 가장 귀한 약초는 천년 묵은 산삼이 아니라 그 약방에 깃든 기다림과 진심이라고 말한답니다. 밤이 참 깊었네요. 이제 그만 불을 끄고 편히 쉬세요.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아니, 이 이야기는
그리 먼 옛날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할아비의 할아비가 물려주신 이야기니 눈이 이만큼 쌓인 겨울밤에 딱 어울리는 이야기지요. 소백산 줄기. 그 깊은 골짜기에 박민준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골 절뚝발이라 불렀지요. 어릴 적 앓은 호된 열병 끝에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되었거든요. 변수, 일결함. 그 뒤로 민주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산 중턱, 인적 드문 곳에 작은 흙집 움막을 짓고 홀로 살았습니다. 그가 사는 흙집은 성인 남자가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큼 비좁았습니다. 겨울이면 황소바람이 틈새는 다 쑤시고 들어와 잠을 잘 때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어야 했지요. 청각 바람소리 호롱불 하나에 의지해 밤을 보내는 민준의 굽은 그림자가 흙벽에 어른거렸습니다. 시각 강안에는 늘 젖은 장작이 타는 매캐한 연기 냄새와 그가 산에서 캐어 말리는 쓰디쓴 약초 냄새가 뒤섞여 맴돌았습니다. 후각하지만 민주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인내심을 가진 아이였지요. 다리는 불편했지만 민주는 유난히 손이 섬세하고 풀과 나무를 알아보는 눈이 밝았습니다. 변수의 내면의 품. 그는 사시사철 산을 오르며 귀한 약초를 캤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으면 흙먼지 속에 작은 뿔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지요. 오늘 밤에도 민주는 호롱불 아래 웅크리고 앉아 당귀와 감초를 정성껏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가락이 가느다란 뿌리를 어루만질 때면 마치 죽은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날 것만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고요한 인내와 생명을 다루는 섬세한 손길이 그가 가진 전부이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의 힘이었습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아랫마을 5.1장. 5.1장은 민준이 유일하게 산을 내려오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밤새 다듬은 약초를 내다 팔아 귀한 쌀과 소금을 구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장터는 언제나 떠들썩했습니다. 청각 시끄러운 소리비린 생선 냄새와 고소한 떡 냄새, 막걸리 냄새가 뒤섞여 사람 사는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후각하지만 이 활기 넘치는 공간에서도 민주는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그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작은 거적을 펴고 약초 몇 꾸러미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 간혹 그의 다리를 힐끗거리며 수군댈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민주는 거적 앞에 웅크리고 앉아 누군가 약초의 가치를 알아봐 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터에서 목소리가 가장 크고 행세 좀 한다는 김좌수가 나타났습니다. 반동인물, 그는 마을의 땅 대부분을 가진 양반이었.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했지요. 비단옷을 차려입은 김좌수는 거들먹거리며 장터를 둘러보다가 구석에 쭈그린 민준을 발견하고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민준의 거적 한가운데를 밟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어이쿠, 이게 뭔가. 김좌수가 과장되게 소리치며 발을 헛디딘 척 민준의 약초 꾸러미를 걷어찼습니다. 사건 정성껏 묶어둔 꾸러미가 터지며 잘 말린 약초들이 흙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이런 절뚝발이가 감히 신성한 시작물을 흐리는구나. 내 놈이 있으니 재수가 없다. 썩내굴로 돌아가거라. 김좌수의 고함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이 킬킬거렸지만 대부분은 그저 두려운 눈으로 김좌수의 눈치만 살필 뿐 아무도 민준을 돕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흙바닥에 엎드려 흩어진 약초를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주기.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고개를 든 그의 눈에는 원망 대신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흙이 묻은 약초를 옷자락에 털어내며
마지막 한 뿌리까지 소중하게 챙겼습니다. 그 묵묵한 모습은 어떤 울부짖음보다 더 처절하게 그의 고독과 아픔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민주는 쌀반되도 채구하지 못한 채 해가 저물기 전에 다시 산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저무는 해를 등지고 산길을 오르는 그의 절뚝거리는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반쯤 남은 쌀자루보다 더 무거운 마음을 이고 산으로 돌아온 민주는 잿빛으로 변한 하늘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방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눈보라 변수삼 병고였지요. 소백산 줄기가 통째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마치 굶주린 늑대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청각 민준의 작은 흙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덜컹거렸.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으로 문틈을 필사적으로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은 그 집단마저 사정없이 찢어발겼습니다. 폭풍우는 하루, 이틀, 사흘을 꼬박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 흙집의 문은 민준의 가슴팍까지 차오른 눈더미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땔감은 처마 밑에 쌓아두었지만 이미 눈 속에 파묻혀 젖어버렸습니다. 방 안에 남아있던 말은 장작 몇 개가 꺼져가자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쌀독은 이미 바닥을 보였. 견딜 수 없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촉각 민주는 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몸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한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얼어 죽는구나. 절망이 그의 의식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열에 들떠 덜덜 떨면서도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마지막 본능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시냇가 근처에 놓아둔 작은 토끼덫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모이의 눈으로 꽉 막힌 문을 밀어붙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바늘처럼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핥히었습니다. 촉각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말을 듣지 않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눈밭으로 나섰습니다. 온 산이 눈에 덮여기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겨우 덫을 놓아둔 곳을 찾았지만 덫은 눈더미에 파묻힌 채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허탈하게 돌아서려는데 무언가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새하얀 눈밭 위에 찍힌 검붉은 핏자국, 시각 짐승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컸습니다. 핏자국은 점점이 이어지며 저편에 큰 소나무 숲을 향해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두려움과 알 수 없는 호기심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그 핏자국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 그는 숲속 가장 큰 소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눈더미에 반쯤 파묻힌 채 의식을 잃은 처녀였습니다. 민준이 가장 먼저 놀란 것은 그녀의 옷차림이었습니다. 피와 흙으로 더러워지고 군데군데 찢겨 있었지만 그것은 틀림없는 고운 비단 한복이었습니다. 시각 그가 장터의 양반과 아씨들에게서나 겨우 보았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처녀의 얼굴은 눈처럼 창백했. 관자놀이에는 검붉은 상처가 머리카락과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의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열병까지 모두 잊었습니다. 그저 고통 속에 죽어가는 생명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변수
이 내면의 품이 발현된 것이지요.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으면 안 되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처녀를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성취하는 다리가 부러질 듯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논밭을 헤치며 비틀거리고 넘어지면서도 결코 처녀를 놓지 않고 자신의 흙집으로 필사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불씨를 살려 처녀를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해 숨겨두었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작은 산삼한 뿌리를 꺼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삼을 씹어 그 즙을 처녀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끓인 물로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머리의 상처는 깊었고 다리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약초 지식을 동원해 약초를 찧어 상처에 붙이고 부러진 다리에 부목을 댔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그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눈을 녹여 물을 만들고 쌀독 바닥에 붙은 마지막 쌀알까지 긁어모아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처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 대신 낯선 흙 천장과 낯선 사내를 보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쉬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놀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뜨끈하게 데운 현미죽 그릇을 방문턱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미각, 후각 드시오. 오랜만에 입을 연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해치지 않소. 처녀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며칠을 굶은 몸은 본능적으로 음식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죽을 먹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하지만 처녀는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머리를 다친 충격으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르는 텅 빈 눈동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의 시선이 작은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지독한 눈보라가 그친 자리에 앙상한 매화나무 가지 하나가 꿋꿋하게 하얀 눈을 뚫고 연분홍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시각 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꽃, 화라고 부르겠소. 이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으로 가득 찼던 좁디좁은 흙집은 이제 두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민준이 약초를 빻는 규칙적인 절구소리 청각과 화가 그가 만들어준 조악한 목발을 짚고 조심조심 걷는 법을 배우는 서툰 소리가 함께 울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말도 거의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 냄새 후각는 이제 혼자가 아닌 서로 기댄다는 따뜻한 온기를 품고 산골짜기로 퍼져나갔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가고 마침내 산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시냇물이 다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흙집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는 민준이 깎아준 나무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창백했던 얼굴에는 따뜻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약초를 캐러 나간 사이 좁은 흙집을 정갈하게 치우고 쓴맛 나는 약초 향기, 후각만 가득했던 방에 꺾어온 산꽃을 꽂아두었습니다. 민주는 말이 없었지만 방 안에 퍼진 은은한 꽃향기를 맡으며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말도 없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존재가 추운 겨울밤의 군불처럼 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봄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아랫마을의 끔찍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촉각 붉은 열꽃이 피어나는 아주 못된 병이었습니다. 마을의 약방 영감은 몇 번 침을 놓고 탕약을 다려보았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병은 아이들을 먼저 덮쳤고 마을은 금세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청각 그 중에서도 민준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주곤 했던 장터 주막의 주모가 가장 애가 탔습니다. 그녀의 외동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모는 재산을 털어 용하다는 무당까지 불렀지만 아이의 숨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민주는 산에서 내려와 이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감히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산골 절뚝발이일 뿐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려웠습니다. 민준이 며칠째 흙집에 틀어박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고민하는 동안 화가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밤새 뒤척이며 약초 꾸러미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화가 처음으로 민준에게 긴 말을 건넸습니다. 그대의 손을 저는 기억합니다. 민준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자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눈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그저 산에서 뿌리만 캐라고 있는 손이 아닙니다. 생명을 붙잡으라고 있는 손입니다. 변수 이 내면의 품 기억은 잃었어도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고귀한 본능이 민준의 재능을 꿰뚫어 본 것이지요. 화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민준은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두려움의 껍질을 깨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가장 귀한 해독 약초들을 챙겨들고 난생 처음으로 도움이 아닌 구원을 위해 아픈 다리를 이끌고 어두운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주막집은 이미 곡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모는 실신한 듯 쓰러져 있었고 아이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방 안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절뚝발이가 여긴 왜 하는 눈으로 쳐다봤지만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변수, 이 인내심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꼬박 사흘 밤낮을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쉴 새 없이 몸을 닦아 열을 내리고 밤새 달인 탕약을 한 숟가락씩 아이의 입술에 흘려 넣었습니다. 시각, 촉각 그의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나흘째 되던 새벽녘 아이가 기적처럼 얕은 숨을 내쉬며 눈을 떴습니다. 주모는 민준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민준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반갑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좌수였지요. 반동인물. 그는 주모가 아들 병시중으로 정신없는 틈을 타 빚을 받으러 주막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이 죽든 말든 밀린 외상값은 당장 갚아야지. 그가 장부를 펼치고 주모를 윽박지르고 있을 때 민준을 돕기 위해 따라 내려왔던 화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좌수 어른,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맑고 힘이 있었습니다. 이 장부의 계산이 틀렸습니다. 김좌수는 어디서 감히 계집이 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화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장부의 한 구석을 짚었습니다. 이자는 겹이자를 물린 것이고 이 곡식은 작년 시세가 아닌 올봄의 비싼 값으로 매긴 것입니다. 이는 나라법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정연했고 총구석 안악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투와 기품이 배어나왔습니다. 김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낯선 처녀 앞에서 당황했고 이내 그 당황은 분노와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좌수는 분노에 차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꺾인 것도 모자라 절뚝발이 민준이 마을 사람들의 영웅이 되는 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신비한 처녀, 화의 기품과 아름다움은 그의 탐욕을 자극했습니다. 며칠 뒤 김좌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리쳤습니다. 경칠 대립 여러분, 저 산골 절뚝발이가 쓰는 것은 약초가 아니라 삿된 술수입니다. 근본도 모르는 계집과 혼례도 없이 한방에서 지내며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유교적 질서, 위반 저들이 산의 정기를 더럽혀서 마을에 병이 돈 것입니다. 당장 저들을 몰아내고 삿된 기운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과 오랜 편견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횃불과 낫을 들고 민준의 흙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당장 나와라. 이 더러운 것들아. 성난 군중이 흙집을 에워쌌습니다. 화는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민준이 처음으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는 평생을 숙이고 다녔지만 오늘만큼은 굽은 등을 꼿꼿이 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픈 다리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똑바로 버티고 섰습니다. 그가 김좌수를 노려보며 낮지만 우렁우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약초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는 김좌수를 향해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좌수님의 욕심은 사람을 굶기고 사람을 죽입니다. 민준이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어느 것이 삿된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손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욕심입니까? 그 순간 횃불을 들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그 말이 맞소하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주막 주모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내 아들의 은인이오. 이분이 삿된 자라면 내 아들을 살린 것은 무엇이오. 경팔가치의 확산 주모의 외침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어미의 기침을 먹게 해주었소. 지난 겨울 동상 걸린 내 다리를 고쳐준 것도 저 양반이오. 민준이 자신도 모르게 베풀었던 작은 선행들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모를 비롯해 민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민준과 화의 주위로 동그랗게 원을 만들며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은 김좌수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분들을 내쫓으려거든 우리를 먼저 밟고 가시오. 김좌수는 이 거대한 저항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늘 자신 앞에서 벌벌 떨던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살린다는 진실이 권력이라는 거짓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김좌수는 분을 이기지 못해 고함을 지르다 결국 사람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견디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횃불은 하나둘 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과 화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돌아갔습니다. 절뚝발이를 향한 오랜 편견과 무시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날 밤 흙집에는 더 이상 민준과 화 두 사람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흙집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곳은 이제 외로운 피난처가 아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약방이 되었습니다. 그 소동이 가라앉은 후 민준의 흙집에는 작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민준을 산골 절뚝발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외심을 담아 박 의원이라 불렀지요. 어떤 이들은 감사의 표시로 서툰 솜씨로 짠 무명천을, 어떤 이들은 귀한 좁쌀 한 마를 가져왔습니다. 화는 그 무명천으로 민준에게 생전 처음으로 몸에 꼭 맞는 새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민준은 기워진 삼배옷만 입다가 난생 처음 받아보는 새 옷이 쑥스러운 듯 붉어진 얼굴을 감추지 못했고 화는 그런 민준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방 안을 채우는 공기는 더 이상 춥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작은 화롯불 하나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해 여름 땅이 마를 정도로 가뭄이 들었을 때 산 아래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탄 한 무리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키는 어설픈 군졸들이 아니었습니다. 햇빛에 번쩍이는 갑옷과 허리에 찬 날카로운 칼, 그 위험 있는 모습은 틀림없이 한양에서 온 내금이 군사들이었습니다. 시각 마을 사람들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겁에 질려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민준과 화도산 중턱에서 웬일인가 싶어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군사들을 이끄는 위험 있는 장수 하나가 말에서 내리더니 곧장 김좌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박 의원과 화가 고발당에 잡혀가는 줄 알고 가슴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김좌수의 집을 에워싸고는 저항하는 그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경구 인과응보 어명이다. 나라에서 내린 구휼미를 빼돌리고 가혹한 이자로 백성의 고혈을 빤 죄를 물어 김좌수를 압송한다. 알고 보니 김좌수는 민준에게 망신을 당한 후 앙심을 품고 산속의 근본모를 여인이 삿된 술수로 백성을 현혹한다는 고발장을 한양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는 화의 비범한 기품을 이용해 공을 세우려 했지만 그의 고발장을 읽은 암행어사가 도리어 그의 비리를 역추적하게 된 것이지요.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었습니다. 김좌수는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쇠사슬에 묶여 소처럼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군사들을 이끌던 내금의장이 흙집이 있는 산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실 김좌수를 잡으러 온 것 외에 지난 겨울 궁궐에서 일어난 반란통에 실종된 공주마마를 찾는 밀명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김좌수의 고발장에 적힌 상골에 어울리지 않는 기품을 지닌 여인이라는 구절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는 부하들을 마을에 남겨둔 채 홀로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흙집 앞에 다다른 그는 마당에서 함께 약초를 널고 있는 민준과 화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낯선 군관의 등장에 놀라 급히 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장수는 민준을 본체만 채하고 화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비록 남루한 삼배옷을 입 머리도 소박하게 쪽을 졌지만 저 맑은 눈빛, 꼿꼿한 자세,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저 고귀한 기품은 장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 물건을 알아보시겠습니까? 그가 내민 것은 봉황 한 마리가 섬세하게 새겨진 낡은 옥비녀였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눈 속에서 화를 구할 때 그녀의 옷 속 깊은 곳에서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그저 예쁜 장신구라 생각하여 화에게 돌려주었. 화는 유일하게 자신과 연결된 물건이라 여겨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지요. 그가 그 비녀를 보는 순간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열렸습니다. 궁궐을 덮친 불길, 자신을 죽이려던 역도들의 칼날,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그 밤의 숲길, 그리고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며 마주했던 차가운 눈보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화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수는 자신의 확신이 맞았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옹주마마 서화, 옹주마마 살아계셨군요. 소신이 늦었습니다. 경십 결말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저 화라고 박 의원의 안악이라고 불렀던 여인이
나라의 공주라니. 민준의 심장이 차가운 얼음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감정 묘사.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의 절뚝거리는 다리와 흙먼지 묻은 손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 그녀는 하늘이었고 자신은 땅바닥의 더러운 흙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환궁하셔야 합니다. 장수가 눈물을 닦으며 간청했습니다. 궁궐의 역도들은 모두 소탕되었고 주상 전하께서 마마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장수가 가져온 화려한 궁중 비단옷이 화해 남루한 삼배옷 옆에서 이질적으로 빛났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화에게, 아니 서화 옹주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논밭을 헤맸던 민준의 거친 숨소리, 자신을 위해 사흘 밤낮약을 다리던 그의 지친 어깨, 그리고 삿된 무리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꼿꼿이 섰던 그의 아픈 다리를 떠올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덮으려는 비단옷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내금위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주의 위엄이 아닌 한 인간의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화옹주는 그날 소백산의 눈보라 속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 있던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투박하고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수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산골 의원 박민준의 아내 화하입니다. 내금 위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두 사람을 굳게 맞잡은 손과 민준을 바라보는 화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임금님께 전해졌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모든 것을 잃었다가 되찾은 딸의 놀라운 선택에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민준에게 벼슬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약방을 지을 튼튼한 기와집과 평생 쓸 수 있는 약재를 하사했습니다. 그것이 절뚝발이 사위를 향한 임금님의 가장 큰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소백산 중턱에 초라했던 흙집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결말의 상징, 그 자리에는 봄이면 살구꽃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약초 향기가 가득한 단단한 기와 약방이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꽃이 피는 약방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약방마당에는 박 의원이 된 민준과 여전히 맑고 고귀한 미소를 간직한 아내 화가 함께 약초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곁에서는 그들의 아이들과 그들이 거두어 기른 산골고와 아이들이 어울려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청각 민준의 다리는 여전히 조금 절뚝거렸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것을 흉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다리가 겨울을 이겨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산을 오르내린 성스러운 상처라고 불렀습니다. 마침내 그 깊은 산골짜기에 지독한 겨울을 이겨낸 진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늦은 말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소백산에서 가장 귀한 약초는 천년 묵은 산삼이 아니라 그 약방에 깃든 기다림과 진심이라고 말한답니다. 밤이 참 깊었네요. 이제 그만 불을 끄고 편히 쉬세요.